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일본 대도시의 20, 30대 고학력 여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모두 향하는 곳은 바로 한 곳으로 알려지며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교토의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달 은행에 찍히는 월급은 280만 원 정도였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오래되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사무실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일하고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클라이언트들의 끝없는 수정 요구였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디자인도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일본스럽게 같은 모호한 피드백만 돌아오고 있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너무 튀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SNS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국 패션 브랜드의 광고가 떠오르고 있었죠. 대담한 색감, 독특한 타이포그래피, 자유로운 레이아웃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디자인이었어요. 그 브랜드를 검색해보니 서울 성수동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디자인 시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퇴근 후마다 한국 브랜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보고 있었죠. 무신사, 29cm 같은 플랫폼에서 신진 브랜드들의 비주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미호가 생각나고 있었죠. 그 친구는 2년 전에 방콕으로 이직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리고 있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래?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여자. 혼자 해외는 위험해. 같은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부모님은 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10,000원 전철에 몸을 구겨 넣으면서도 저녁 늦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한국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죠.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디자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클래스를 듣고 있었죠. 브랜딩 스킬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국 스타일로 다시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의 절제된 미니멀리즘 대신 좀 더 대담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넣고 있었죠. 운명적인 만남은 도쿄 디자인 페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브랜드 부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는 제가 SNS에서 봤던 바로 그 성수동 회사였어요. 비주얼 디렉터 포지션을 찾고 있다고 했죠. 월급은 400만 원, 성과 인센티브 별도, 자율 출퇴근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실험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담한 시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일본의 답답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퇴사를 알리자 상사는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뭘 하려고?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확신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5년간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일만 반복하고 있었죠. 클라이언트 눈치만 보면서 안전한 디자인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나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죠.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날,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정말 가야만 하니? 라고 묻고 계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교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죠.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3월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공항 건물 안이 따뜻했거든요. 일본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나리타 공항은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여기는 마치 봄날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에코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있었죠. 짐을 들어주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성수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원룸 몇 개를 봐뒀어요. 오늘 같이 보실래요? 라고 직원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본 원룸은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여기 바닥 난방이 정말 좋아요. 겨울에도 양말만 신고 다녀도 돼요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월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이라니 도쿄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도쿄에서는 이런 조건의 방을 구하려면 월 150만 원은 내야 했거든요. 게다가 관리비에 난방비까지 포함이라고 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난방비만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일본 분이세요? 요즘 일본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들 한국이 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덧붙이고 있었죠. 회사 첫 출근 날 긴장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걱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에코 씨 왔어요? 어서 와요.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죠.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9시 출근이지만 10시까지 오면 돼요. 퇴근은 6시인데 일 끝나면 바로 가도 돼요? 대표님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첫 프로젝트 미팅이 시작되고 있었죠. 신규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담한 컨셉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라는 반응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선한데요? 이런 시도 너무 좋아요. 팀원들이 감탄하고 있었죠. 대표님도 이런 게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맘껏 진행해보세요 라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 같이 나가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환영회예요. 팀장님이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성수동의 맛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8,500원이었어요. 일본 라멘 한 그릇 값의 절반도 안 됐죠.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뜨끈한 찌개에 공기밥, 그리고 끝없이 리필되는 반찬들이 놀라웠어요. 일본 회사 근처 식당에서 1,500엔짜리 정식 먹던 때가 생각나고 있었죠. 오후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파일을 잘못 저장해서 2시간 작업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상사한테 혼날 일이었죠. 그런데 옆자리 선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신입 때 많이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복구 작업을 하면서 선배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도 예전엔 일본처럼 엄격했대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더 자유로워요.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정말로 다들 짐을 싸고 있었어요. 6시 5분에 사무실을 나가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0시 전에 퇴근하면 벌써 가라는 시선을 받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이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일본 전철은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여기는 코트를 벗고 싶을 정도였죠.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하니 바닥이 뜨끈뜨끈했어요. 일본 아파트에서는 전기장판 없이는 잠도 못 잤는데 여기는 맨발로 다녀도 따뜻했죠. 난방비 걱정 없이 25도로 맞춰놓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5,500원이었죠.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맛도 괜찮았어요. 김밥, 라면, 각종 반찬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첫날인데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신기했죠. 회사 사람들의 따뜻함, 저렴한 물가,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마음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완전히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바닥이 발을 감싸고 있었죠.
창문을 열면 성수동의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페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도 실수령액이 340만 원이었죠. 일본에서는 280만 원 받았는데 세금이랑 보험료 빼면 210만 원 정도만 남았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비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15,000원밖에 안 나왔죠. 약값 포함해서요. 일본에서는 감기 진료만 해도 5만 원은 나갔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저렴할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예약도 필요 없었죠. 그냥 가서 접수하면 30분 안에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하고 2시간은 기다렸는데요. 회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고 있었죠.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이런 대담한 시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어요.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7시쯤 되니 팀장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녁 뭐 먹을래요? 회사 카드로 시켜 먹어요. 피자와 콜라를 시켜주고 계셨죠. 10시에 끝나니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야근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밤 12시까지 일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교통비도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야근 수당도 따로 나오고 있었어요. 시간당 2만 원씩 추가로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을 탐험하고 있었죠. 홍대, 강남, 이태원,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디자인 영감을 받고 있었어요.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가 매주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다양하고 실험적인 문화 행사들이 많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의 카페 문화였어요. 독특한 인테리어와 컨셉의 카페들이 곳곳에 있었죠. 일하면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와이파이가 어디든 잘 되고 콘센트도 충분했어요.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기 최적의 환경이었죠. 이태원에서 일본인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이는 커뮤니티였어요. 가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20, 30대 일본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숨이 막혔는데 여기는 자유로워요. 도쿄에서 온 디자이너가 말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생활비는 더 적게 들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요. 요코하마에서 온 마케터가 덧붙이고 있었죠. 한 친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임신해도 차별 안 해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육아휴직도 당연하겠어요. 일본에서는 임신하면 눈치 보다가 퇴사했거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한강뷰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월세 120만 원이었지만 일본 도쿄 중심가보다는 여전히 저렴했죠. 발코니에서 한강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노을을 보면서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일과가 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딩이었어요. 사에코 씨가 일본을 제일 잘 아니까 리드해주세요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특별 성과급이 나왔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성과를 내도 보너스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한 보상이 있었죠. 팀원들도 다 같이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제 디자인 작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작업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팔로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한국 회사에 들어갔어요? 라고 DM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피크닉을 하는 가족들이 보이고 있었죠. 모두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우울하게 야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도 개인 시간이 있고 돈도 더 벌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한국 생활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한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어도 제법 늘어서 회의 때 통역 없이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사에코 씨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라고 농담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일본 시장 진출도 성공적이었죠. 제가 담당한 일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고 있었어요. 도쿄 시부야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에코 씨 덕분이에요. 일본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신선함을 더했잖아요. 대표님이 칭찬하고 계셨어요.
승진과 함께 연봉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월 500만 원을 받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신년 이래도 받기 힘든 연봉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세 제도였습니다. 2억 전세로 근처 투룸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월세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일본이었다면 이런 오피스텔은 월 300만 원은 내야 했을 텐데요. 2년 후에는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니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이태원에서 일본인 크리에이터 모임을 주최하게 됐어요. 처음엔 1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50명이 넘게 참석하고 있었죠.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인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한국으로 이직해요. 모임에 참석한 도쿄 광고대 행사 직원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에코 씨 이야기 듣고 결심했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요. 매달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유리천장에 지친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아요.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요라고 오사카에서 온 프로그래머가 말하고 있었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일 디자인 비교, 서울 라이프, 커리어 조언 등을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DM으로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도 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온라인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포트폴리오 준비, 한국 기업 문화 이해, 비자 준비 등을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멘티들 중 실제로 한국에 온 사람이 20명이 넘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일 합작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게 됐어요. 양국을 오가면서 일하게 됐죠. 출장 갈 때마다 일본의 답답함을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안도감이 들고 있었어요. 도쿄 출장 중에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야근하고 월급도 비슷하고 불만만 늘어나고 있었죠. 사에코는 완전히 달라졌네. 자신감이 넘쳐라고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말 그렇게 좋아? 한 선배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매일이 도전이고 기회예요. 서울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한일 문화를 융합한 작품들을 전시했어요. 오프닝 날 200명이 넘게 왔죠. 한국 미디어에서도 취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디자이너의 신선한 시각이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었죠. 대기업 브랜딩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프리랜서로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유연하게 허락해주고 있었죠. 실력 있는 사람은 잡아둘 수 없어요. 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말 회사 파티에서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어요.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유급휴가를 받았죠. 일본 회사에서는 5년 일해도 이런 포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무대에서 상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본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고 계셨죠. 동생은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저는 한일 디자인 교류의 중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달 이태원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터 모임은 100명 규모로 커졌죠.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의 장이 되고 있었어요. 사에코 씨 덕분에 한국 회사 들어갔어요. 모임에서 한 일본 여성이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6개월 전 제 멘토링을 받았던 그래픽 디자이너였죠. 지금은 판교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일본의 1.5배예요. 게다가 야근도 거의 없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NHK에서 취재 요청이 왔죠.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젊은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메인 인터뷰로 섭외하고 있었어요. 촬영 날, 제 하루 일과를 따라다니며 찍고 있었죠. 아침 10시 자율 출근, 창의적인 회의, 6시 정시 퇴근,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저녁 시간까지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과네요 라고 PD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왜 일본은 이렇게 못 바뀌는 거야? 젊은 여성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네. 같은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도쿄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었죠. 저도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일본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20, 30대 여성이었죠. 한국은 능력 있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줍니다.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한국어 못해도 되나요? 주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설명회 후 1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그중 10명이 최종 합격했어요. 모두 여성이었죠. 일본 최고 대학 출신들, 대기업 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었죠. 기업들의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 진출을 원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을 결심했어요.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리랜서가 되기로 했죠. 대표님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에코 씨 같은 인재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해요. 앞으로도 파트너로 일해요. 성수동에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브릿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요. 한일 간의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였죠. 오픈 파티에 150명이 넘게 왔어요. 한국과 일본의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클라이언트는 일본 대기업이었어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리브랜딩 프로젝트였죠. 계약금만 1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많았어요.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으로 구성했죠. 모두 제 모임에서 만난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창의성을 모토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대기업들도 일본 진출 프로젝트를 의뢰해왔어요. 양국을 잇는 디자인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월 수입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어워드를 받았어요. 한국의 창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상이었죠. 시장님이 직접 시상하셨습니다. 사에코 씨 같은 인재가 한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일본 친구들이 연락해왔어요. 너 일본 뉴스에 나왔어. 제가 상 받는 모습이 일본 주요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 여성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연말 총결산을 하면서 놀랐어요. 2년 만에 저축한 돈이 1억 원이 넘었죠. 일본에서 5년 일하면서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수입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저축이 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도쿄로 잠깐 들렀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 정말 그렇게 좋아? 사촌 동생 3명이 진지하게 한국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는 봄, 저는 한일 디자인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크로스보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기로 했죠. 한국과 일본의 대표 크리에이터 10명을 초청했습니다. 후원 4만 20개가 넘었어요. 컨퍼런스 당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죠.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창의성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혁신이 일어나죠. 일본에서도 취재진이 왔습니다. 아사히 신문, 니케이, 요미우리 등 주요 언론사들이었어요. 한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죠. 유출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컨퍼런스를 계기로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서울시와 도쿄도가 함께하는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허브 프로젝트였죠.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창조 산업 교류를 지원하게 됐어요. 스튜디오도 확장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어요. 한국인 8명, 일본인 5명,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 출신도 합류했죠. 진정한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연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죠. 클라이언트의 70%가 한일 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게 일상이 됐죠. 더 의미 있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펠로우십이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일본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매년 10명을 선발해서 정착금과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첫 기수 10명이 모두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했어요. IT 기업, 디자인 에이전시, 스타트업 등에 취업했죠. 사에코 선배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라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초청이 왔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한국이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저를 한일 가교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각종 토크쇼와 팟캐스트에 출연 요청이 왔죠.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을 꿈꾸는 한국 청년들에게도요. 어느 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버스 브레인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해외에서 성공한 일본인들의 경험을 국내에 전파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떠나온 나라가 이제야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쿄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처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실패를 용납하고 창의성을 존중하고 워라밸을 보장하세요라고 말했죠. 청중석에서 한 여대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졸업하면 한국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3년 전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후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월 280만 원 받던 우울한 디자이너가 이제는 연 매출 50억 회사의 대표가 됐죠. 한일 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왠지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설렘이 여전히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대표님, 일본 출장 어떠셨어요? 한국인 매니저가 묻고 있었죠. 좋았지만 역시 서울이 최고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녁에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불 켜진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었죠. 이 도시가 준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청년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요. 집에 도착해서 일본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하시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한국대학원에 오기로 했죠. 사촌들도 하나둘씩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